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여기에 대해서 어제였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에 이 문건이 작성될 이 시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고 있었는데 이때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원전 문제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계속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의용 후보자의 이런 얘기들 좀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 한미동맹 관계 균열까지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야당에서 상당히 비생산적인 정치 공세는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 차례 관계자들이 얘기를 나왔고 정의용 전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당시 정황상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마련된 비핵화를 확실히 하고 뭐 NPT에 다시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폐기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정도 수준 하나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런 것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전혀 뭐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거론되지도 않았고 그 문 대통령이 아마 USB에 저도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핵화가 되고 폐기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정도 수준은 아니었겠어요? 저는 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 원전이 들어갔을 리가 없죠. 원전은 우리 남한 당국에서만의 하나의 결정 의지, 북한과의 비밀리에 사실상 서로 간에 딜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것은 한미 관계에도 아주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서도 주시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 둘이서 남북 둘이서 뭐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말이죠. 이러한 신뢰관계 균열이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는 정치 공세화 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의용 후보자는 또 USB 관련해서 외교 관행 그리고 남북 관계 등을 들어서 이거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반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정보위 차원에서 여야 의원이 함께 관련 문건을 열람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이제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래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USB 관련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저는 뭐 그거를 전체 다 공개해서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데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대신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갖고 있는 선출된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 일부에서 확인해서 그 내용을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논란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산업부에서도 관련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문서가 더 있거든요. 예.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명명백백하게 무언가 다 나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내용적인 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도보다리 회담에서 통해서 건네줬다는 USB는 4월달 상황이고 이 문서가 최종 작성돼서 버전 1, 2로 만들어진 건 5월 중순이에요. 저는 USB 공개를 하겠다 말겠다는 논란이 또 조금 다른 그 초점이 좀 달라지는 면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가령 뭐 제가 뭐 가설에 가설 그다음에 굉장히 극단적인 추론을 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보다리 회담에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하고 얘기를 오가는 과정에 원전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추후에 검토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뭐 이거는 극단의 추론입니다마는 그렇다면은 5월 달에 왜 저런 문서가 만들어졌는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왜 이게 삭제가 됐는지가 저는
이게 원래 논란의 핵심이어야 되고 밝혀져야 되지 USB에 뭐가 원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는 또 핵심을 흐리는 또 다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국회를 대표할 수 있는 어딘가에서 국민을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형식적인 면에서 아니 뭐 이렇게 떳떳하고 감출 게 없다면 지금 외교장관 청문회를 준비하는 분께서 물론 당시 남북회담을 성사시켰고 이거를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께 얘기를 하고 백악관 브리핑도 직접 했으니까 제일 많이 알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나서서 오후에 이 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왜 여권 모두가 나서서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도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내용적인 면, 형식적인 면 볼 때 국민이 흔쾌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오히려 여권이 안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일부 공개된 문건 외에도 전체를 다 공개를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북 원전 게이트라고 명명하면서 당분간은 꽤 오랜 시간 이 문제를 좀 이어갈 뜻을 그런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관련자들이 밝히는 이유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미 관계에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풀어나가는데 결코 좋지 않은 지혜롭지 못한 지금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USB를 밝히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 USB의 내용이 들어있는 걸 하게 되면은 그것이 분명히 우리 한국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야가 있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정화될 거예요. 국정조사 해보세요. 만약에 정정화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북 양 정상이 그거는 사실상에 있어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대화 부분이고 논의된 부분인데 그럼 남북 간의 정상의 신뢰가 깨지는 거죠. 완전히. 예. 북한의 김정은 북한에게 이런 걸 제공하겠다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하냐? 왜 이런 걸 했느냐? 돈이 어디 있느냐? 부터 해서 하여튼 올해 말까지 아마 내년 대선 때까지 아마 이어질 거라서 예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돌아오면은 한반도 야당도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비핵화 프로세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에 있어서도 이거 뭐야 물론 이제 확실한 신뢰가 있지만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협력과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비핵화 프로세스가 불가능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부 그 자료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내부 자료용이다 그랬고 정황상 이거를 원전 부분을 제외할 수 없단 말이에요. 비밀리에 이 자체가 이거는 뭐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꾸만 뭐 공개하라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이유 자체가 참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 몇 년 남북 관계나 한미 관계를 보면 하노이 노딜 회담 기억 한번 하시고 그 이후에 작년에 개성공단 폭파했죠. 서해 공무원 잘못된 사건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쩐지 그러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이 1, 2차 있고 또 남북 미 회담까지도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 사건, 뭐 서해 사건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은데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미 관계 어떻게 굴러가는지 각각 양국의 조야에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원전 문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체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 그다음에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남북 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길래 그 후에 남북 문제가 이렇게 꼬여가면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는지 한미 간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뭐 역대 최악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런 상황까지 갔는지 사실은 국민들한테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원전 문건은 그중에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거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제가 굳이 반론을 말씀드리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됐잖아요.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뿐만 아니라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요.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 제재가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단계적으로 해결되든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해결되든 비핵화 문제가 미국하고 북미 간 해결되지
않으면 또 국제사회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 부분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게 USB 하나 해결된, 뭐 말씀하신 대로 USB 하나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다 국민들이 알고 있죠. 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탑다운 방식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서 이렇게 온 거고 남북 간의 교류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요. 만약에 그게 잘 됐으면 지금 얼마나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류 협력하고요. 예.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북미 간의 부분은 우리 정부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기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얘기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해야만 실제로 그 당시 트럼프 시대처럼 핵단추를 눌러서 얼마나 불안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기 아들을 예를 들면 최전선에 보내는 부모들은 밤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약화시키고 하면서 이 비핵화라든가 평화 분위기로 가기 위한 거. 그거는 뭐 저는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들어가는데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제사회가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비핵화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있었다면 지금 저희 같은 논란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길로 갔겠죠. 근데 비핵화라는 의지가 없이 이게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북한에 제안을 했느냐. 그중에 혹시 우리 사회에서 탈원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마저도 북한에 제안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핵화의 전제가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비핵화라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고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그다음 유엔 제재 이런 상황이 있는 데서 얼마나 많은 제안을 했길래 도대체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냐라는 궁금증을 저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 간단하게 제가 보입니다.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비핵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또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했냐에 대해서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와 국제사회의 관계 속에서 그 여태까지 쫙 1994년 제네바 협상 이후부터 이 핵 문제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제 있었던 문제란 말이죠. 이게 얽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봐야 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우려되는 거는 최근에 야당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남북 간의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신뢰 문제가 있고 국제사회가 다 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동의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이것이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또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 그 속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네.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보편 그리고 선별 병행 지급 방식에 대한 언급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간직이라고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난색을 표하면서 좀 어렵다 이 재정적으로 이 입장을 밝혔고 여당 일각에서는 뭐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지 박정화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이렇게 반발 한 게 벌써 몇 번째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다시 기자들하고 얘기한 거에 보면 또 다시 이제 조금 잦아드는 예.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글쎄 저는 이게 누구건 간에 그게 과거에 있었던 김동연 부총재건 간에 아니면 지금 현재 홍남기 부총리 간에 공직자로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너무 그런 거 저런 거 계산 안 하고 기승전 표, 기승전 선거 이런 식으로 너무 몰아붙이기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낙연 대표 얘기하시는 거 갑자기 보편 선별 동시 지급하자라는 얘기 나왔어요. 지금 2월 달이니까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또다시 벌써 추경 논의하자고 합니다. 이게 작년엔 코로나 없었나요? 작년에 상공인들 어렵지 않았었나요? 이 한 달 만에 또 추경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대통령 얼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때 말씀 한번 복기를 해보면 당연히 선별이 우선이다. 근데 지금 4차 지원금 얘기하기가 좀
이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며칠 만에 또 다시 바뀌어요. 도대체 국가 재정을 어떻게 정리를 하라고,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또 이렇게 뭐 접어드는 모습에 비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지만 네. 일단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했다. 근데 이거를 역시 민주당에서 청와대에서 너무 눌러만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유영아 교수님.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얘기가 진행될 거예요. 이 문제를 갖고서 어떻게 뭐 홍남기 부총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이제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이죠. 국간직위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 특히 소상공인들은 지금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게 올해 하반기쯤 된단 말이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있는 이런 낭떠러지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부분들의 지원이 간다 그래도 그런 고통과 어떤 삶에 대한 존재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사실상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다 피해자거든요. 피해자예요. 거기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 피해자거든요. 저도 카페에 제대로 못 가고 말이죠. 그리고 밤 9시 이후에 예를 들면 친한 친구들하고 소주도 한 잔 못 한단 말이죠. 실제로. 이러한 그리고 사람들이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 특히 격려라는 부분들. 그래서 다시 힘을 모아서 예를 들면 올해 말까지는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국민적 힘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선별적 지원금 또 국민적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재경부나 홍남기 부총리가 인정해야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시기는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정간에 얘기를 해야겠죠. 뭐 저 이낙연 대표가 뭐 바로 3월 달에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적절한 타임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방법론상에서 문제를 얘기하는 건 맞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국민의 고통이라든가 이러한 국가 거의 재난 시기에 예를 들면 돈 없어 이래 버린다 그러면은 홍남기 부총리 상당히 인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걸 고민하고 연구해서 안을 함께 정치권과 만들어내야 된다. 이건 선거의 문제하고는 별도라고 보여져요. 네. 좀 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인전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연설 중에 재정이 허락하는 한 범위 내에서로 얘기를 합니다. 여당에서 최초는 사실은 뭐 3월 달에 추경 얘기를 하고 있다. 갑자기 지금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하자. 4월 전에 지급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도 충분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주자. 당연히 줘야 된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편지원금을 줄 수 있는 돈을 차라리 선별적으로 정말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한테 줘야 된다가 야당 주장이에요. 100만 원 줄 게 아니라 허락된다면 1,000만 원도 주고 2,000만 원 주고 그 양반들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줘야 된다가 야당 주장인데 지금 시기가 갑자기 당겨졌어요. 그럼 선거를 위해서 이걸 당긴 거 아니냐라는 의심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 보편지원금 줬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국회에서도 분석도 전체 지원금의 효과 한 30%밖에 없다고 분석이 됐고 며칠 전 보도 나왔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지금 보편지원금 지급하고 있어요. 10만 원씩. 근데 경기도 의회에서 지금 그 10만 원을 드리기 위해서 1조 4천에서 한 2조 정도 들어갔다는데 경기도민이 그거를 향후 14년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 재정만 해도 한 1,000조가 지금 재정이 마이너스가 있고 공격까지 포함하면 5,000조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선별 말고 전 국민한테 모두 보편 지원을 할 만한 우리 형편이 되느냐를 저는 재정당국에서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야당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여당이 좀 고민을 하고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거를 자꾸만 야당이 얘기하는데 그건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거죠. 그럼 재난지원금 다 받았다 그래서 A 후보를 찍을 거 B 후보 찍습니까? 시민들이요? 아니죠.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는 아마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 심판 선거인지 아니 미래형 선거인지 대통령 선거 전초전인지 판단해서 할 거예요. 이제 이게
국민 주권이 달라졌어요. 의식이요. 자꾸만 과거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야당에서 이거 선거용이다. 그러면 그 재난지원 받았다 해서 내가 이쪽 찍을 걸 저쪽 찍나요? 그렇게 그 유권자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첫 번째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 부채 문제는 누누이 지금 이제 논쟁된 부분이지만은 국가 부채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외환 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국내에서 채권을 파는 것이고 그것은 잘 조달하면은 예를 들면 영구 채권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는데 국민들이 국가는 한 푼도 그런 부채를 안 지고 국민들은 가계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었잖아요, 실제로. 계속 그것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촛불 이후에 국민의 주권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재정이 허락하느냐? 그럼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 그 벼랑 끝에 있는 소상공인을 내버려 두겠다는 건가요? 그 틀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야당도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론이 이제 달라지기 좀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애초에 논의가 뭐 3월 달에 가서 추경 논의를 해서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뭐 지급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선 선별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보편 지원을 하자라고 한다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갑자기 논의의 시기가 당겨졌어요. 이게 그럼 과연 뭐냐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선별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일어난 다음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면 재정을 풀어서 당연히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지원을 한다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도 그다음에 재정당국에서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별과 보편을 같이 하자고 같이. 예, 그럼 저희 자연스럽게 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한 1차 단일화 제안을 사실 저희가 어제만 해도 안철수 대표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판단에서였을까요?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향후 남은 4월 초까지의 재보궐선거에 안철수 대표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이끌어가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본인이 애초에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했던 명분을 위해서라도 유권자 내지는 본인 지지자들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마냥 거부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도 안철수 대표가 고민 끝에 이런 제안을 했고 다행히 또 금태섭 후보도 흔쾌히 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야권 단일화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국면대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게 3월 달 다음 초거든요. 예. 그때까지 뭐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 지금 안철수 대표와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 간의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 후보가 하나 나오고 국민의힘의 후보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야권 단일화 후보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자들 후보들이 이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후보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이제 쭉 진행이 되면 될 거다라고 한 국면이 넘어갔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보수 야권의 이런 단일화 움직임이 좀 삐걱거리고 뭐 그러면 속내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방정식이 좀 단순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마 단일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야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이기지 않으면은 내년 대선도 사실상 야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일화를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그럴 거예요. 김정희 위원장도 여러 가지 고수적 책략을 쓰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만약에 뭐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 또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 이렇게 되면은 언론의 조명도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서울 시민의 삶이라든가 서울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비전 이런 게 없어져 버리고 단일화 공식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공론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적하신 대로 지금 후보가 2명밖에 안 되고 네. 박영선, 우상호.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토너먼트식으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글쎄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좀 판단을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 안에 예. 들어가지는 않되 플랫폼을 열어달라. 이게 이제 일대 다 구도를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토너먼트 식으로 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1대1로 붙었을 때 표 계산을 해서 그런 주장을 했고 얼마 전 방송에서 저는 왜 그런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흔쾌히 그마저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안에 내부적인 자신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 지지자들의 이 지지에 따른 명분, 이걸 놓칠 수 없어서 지금 오늘 아침에 1대1 단일화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런 수순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금태섭 전 의원, 지금은 금태섭 예비 후보죠.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 대해서 품어야 한다,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설전을 벌였네요. 그게 아마 우상호 또 후보는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처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나타나는 선거 전략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분석을 하면은 아무래도 박영선 후보는 여론조사상 우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확장 전략이라든가 좀 외연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싶고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 쫓아가야 되니까 물론 당내 경선이라는 건 5대 5지만 그럴 경우에는 뭔가 좀 다른 개혁 세력의 대표 주자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두 후보 간에 좀 다른 의견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지속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뭐 큰 의미가 있는 뭐 논쟁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박영선 후보, 전 장관 입장에서는 가진 자의 여유라고 보여질까요? 일단은 유리한 국면에서 예. 중도 표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이에 따라서 우상호 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뭐 당내 지지자들에 대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반발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이 논쟁은 뭐 오래 갈 것 같지도 않고 셀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내부적으로는 원팀, 그다음에 아름다운 경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선전이 다가올수록 저는 두 후보 간에도 치열한 다툼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